저는 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북한을 상상할 때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오고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오고 갈 때의 모습들이 진짜 어떻게 될까. 제가 예전에 한번 북에서 오신 분을 만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헤어질 때 통일되면 만나요? 하고 헤어지는데 그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통일되면 만나요? 하고 헤어지는데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헤아려 본다고 하는 떨어져 사는 것, 갈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달리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셔서 이곳에 오셨을 때는 분명히 고민하시는 게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가 가진 고민들이나 그동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았던 숙제들 이런 것들이 서로를 통해서 좀 풀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시고 싶은 분이 도착해 계시는 것 같거든요.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저희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님을 앞으로 모셔서 이 말씀 듣고 또 서로 질의응답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현철 장관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 정말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오늘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남북 관계 관련돼서 또 평화와 통일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성심성의껏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고 싶은 분들은 치셔도 됩니다. 네, 저희 진짜 짧다면 짧지만 또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야기 나눠볼 수 있기 위해서 사전에 질문들 보내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 사전 질문만 160개 이상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질문 중에 모으고 모아서 모은 질문들도 이따 드려볼 거고 현장에서도 몇 분은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저도 준비했어요. 보내주신 그 160개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준비되셨어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관님. 분단을 70년 이상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이미 분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분단 이전의 한반도라는 걸 잘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한반도를 상상하자라고 말을 했을 때 도대체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가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 그 비전이라는 게 도대체 뭘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분단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게 분단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상상력 자체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뭐 해외여행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육상 국경을 넘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육상 국경. 뭐 EU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지나도 나라를 그냥 스치고 뭐 이런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육상 국경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외국을 간다 그러면은 뭐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배를 타거나 뭐 이런 건데 육상 국경이라는 것은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자동차를 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다리, 이 다리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섬나라가 아닌데 섬나라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분단이 우리에게 미친
뭐 영향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해외여행 하셨으면 국경을 넘을 때 뭔가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되는 거 되게 낯선 경험이잖아요.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만 나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상력이 조금 더 다양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드리는 동안 저기에 준비됐던 슬라이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를 하나 드릴 텐데요. 저 슬라이드에 퀴즈가 숨겨 있어요. 네, 앞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 6장 정도 될 텐데 거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 그 비밀은 숫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혹시 나 이거 뭔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모셔가지고 정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퀴즈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지금 국경을 넘는 경험, 우리가 너무나도 분단에 익숙해져서 상상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그런 상상력의 부족은 여러 원인에서 기인한 것 같거든요. 저희의 삶의 경험 속에서 또 교육의 경험, 사회 안에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상상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평화로운 미래를 꿈꿔본단 말이에요. 어떤 순간엔 이게 가능할까 싶은 회의감도 들고 또 어떤 순간엔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요즘 많이 보이는 단어입니다. 남북한 평화 공동체. 들어보셨어요? 그런 표현들? 평화 공동체.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약간 좀 막연한 느낌이 들어요. 평화라는 단어 들었을 때 약간 뭘까? 너무 크다라는 느낌과 공동체라는 말이 왔을 때 뭘까? 두 개가 만나면 그 추상성이 더 커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화 공동체라는 이야기 장관님도 사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평화 공동체가 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의 역사라는 것은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과 또 냉전의 시대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100년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신한반도 체제라는 거를 이제 구상을 했고, 그 신한반도 체제 안에 평화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이게 한반도 차원이라면은 그거를 단순히 한반도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장을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평화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화 통일이라고 얘기하듯이 통일은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적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거잖아요. 이따 없이 가면 이게 공감 안 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뭐 가끔 가다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다수는 통일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적 방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화에 대해서는 뭐 아주 초보적으로는 군사적인 신뢰 구축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제도적으로는 뭐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또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다라는 차원에서 평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평화를 만들어간다. 굉장히 유명한 평화학자의 책 중에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책도 있거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댓글들을 보면 아까도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그냥 빨리 무력을 통해서 우리 힘이 세다니까 그렇게 통일해버리자. 이런 말씀을 간간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한 분이 말씀 주셨듯 그곳에 사람이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도 이미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연결해서 평화공동체라고 하는 키워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많이 보이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이해는 하지만 막 공감이 되지는 않는 단어예요. 근데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 보내주신 것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바로 이 개념입니다. 평화경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또 이번 정권에서 그걸 지향하면서 평화경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이 들어요. 아, 지금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 사회는 우리의 경제는 평화 경제인가? 우리의 경제는 평화로운 걸까? 이제 이런 질문도 좀 들면서 북한과의 만남 속에서 평화 경제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기 오신 참가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장관님, 평화 경제라는 말이 과연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평화 경제라고 하는 거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작년에는 장관이 되기 전입니다. 제가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그 칼럼의 제목은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다 라고 썼습니다. 평화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평화가 땅이고 경제는 그 땅 위에 피는 꽃이다. 땅이 비옥할수록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고요. 그 꽃이 또 꽃잎이 지면은 그 땅이 더 비옥해지는 거고 이게 순환하는 겁니다. 평화 경제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EU 통합의 출발로 평가를 하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적국이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그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루르 지방이라고. 그 루르 지방에는 뭐가 나느냐? 바로 전쟁 물자의 핵심인 철강과 석탄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이 전쟁 물자의 가장 핵심적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를 해서 그 이득을 공동으로 갖자. 이게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거기서부터 EU 통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평화가 정착이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51년에 출범했어요. 1951년이라고 했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년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북한이 대포를 뻥뻥 쏘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평화 경제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화 경제가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평화와 경제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 또 경제적으로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 평화도 훨씬 더 튼튼해지는 뭐 이런 차원에서의 그 평화 경제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납득이 되셔서 끄덕이셨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이따가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아, 우리는 또 끝났나 봐. 우리는 또 한 10년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왜 자꾸 쏜대요? 막 이런 얘기들 서로 많이 하잖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피스모모 동료들이랑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사일 혹시 쏘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시도해야 되는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고, 그것이 평화경제가 담고 있는 함의라고 하면 좀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요. 아까 그 석탄 공동체 얘기도 주셨지만 요즘 한국이 이렇게 위치상 섬처럼 놓여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분단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난감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아까 첫 번째 키워드가 난제였죠.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나의 키워드는 난제야. 근데 정말로 생각했을 때 요즘에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한일 지소미아 종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미일 관계나 한미 관계, 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등등등등 너무나도 복잡한 속에 있는데 얼마 전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번영을 만들어가는 교량국가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교량국가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네, 그래서 교량국가라고 하면 다리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교량은 다리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들리는 목소리 중에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교량국가가 되겠어, 다리가 되겠어라고 하다가 실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량국가라고 하는 비전이 아까 동아시아도 말씀 주셨는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다리가 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다리 하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교통인 것 같아요. 교통 중에서는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이 철도는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북한이라는 다리를 넘어야지 대륙 횡단 철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TSR은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신우지 쪽으로 가면은 중국 횡단철도가 있고, 또 그쪽으로 가다가 저 밑으로 가면은 몽골리안 횡단철도도 있고. 여기 혹시 대륙 횡단철도 타보신 분 계세요? 예, 있으시죠? 예, 예. 저는 뭐 몇 번 타봤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면은 9288, 9288km입니다. 지구 둘레 3분의 1이고 쉬지 않고 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 가죠. 제가 몇 번 같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러 갔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타냐 며칠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보드카를 술이나 먹자 이렇게 해갖고 보드카를 한 두세 개짝을 사는데 한 하루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틀, 3일 정도 지나면은 기차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 러시아 사람들은 일주일 휴가를 기차를 타고 쭉, 왜냐하면은 뭐 가다가 보면은 짧은 간이역에는 잠시 설 때도 있고 또 큰 역에는 뭐 1시간씩 설 때도 있고 거기 역 앞에 구경도 하고 뭐 물건 사러 뭐 감자 이런 거 찍어온 것도 좀 먹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대륙횡단철도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북한이란 다리를 넘으면은 대륙과 만나는 거지만은 또 러시아나 중국도 다리를 넘으면은 한국 경제와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OSJD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국제철도협력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륙철도가 지나는 그건 유럽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 국가들 사이에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나라를 거치기 때문에 요금 문제라든가 신호 체계라든가 뭐 화물에 관련된 거를 국제적으로 그 기구에서 서로 합의도 하고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은 OSJD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계속 회원국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은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아무래도 중앙아시아라든가 다 되다 보니까 북한이 또 반대를 했죠. 그래서 계속 못하다가 작년에 남북 관계가 조금 좋을 때 북한이 오케이를 해서 정회원국이 됐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올해 초에 그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사장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결국 대륙철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북한 측 철도가 좀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 그 국제철도로서의 좀 그 기준을 좀 높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역에서 특별 열차를 타고 거기에는 연구원들이라든가 또 철도 관련된 기구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탔죠.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첫 번째 역이 판문역입니다. 그 판문역에서 북한의 기관차로 갈아 끼우고 그 기차를 타고 신의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나진까지 가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아주 짧은 초보적인 조사지만은 이게 터널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 다리 공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침목이나 레일 같은 것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철도 착공식을 개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결과를 갖고 좀 정밀 조사를 한번 다시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우리가 뭐 자원이라는 게 무한정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선 노선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좀 개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고 그랬을 때는 뭐 화물만 가겠습니까? 여객도 사람들도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오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기차 타보신 분 이야기도 듣고 싶어지는데요. 이따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드카를 괴짝으로 산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못 타봐가지고 보드카 못 마시는 사람도 즐겁게 갈 수 있는 열차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이제 기차,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사실은 연결되는 지역들이 러시아, 중국,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면 냉전의 유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를 통해서 넘나들게 된다고 했을 때 한반도가 의미적으로 어떤 연결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다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냉전을 벗어나서 탈냉전으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반도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오늘 자리가요. 오늘 날짜 기억하세요? 오늘 며칠이죠? 그쵸? 내일은요? 네, 9월 19일.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이면 2019년 9월 19일. 라임이 너무 좋지 않아요? 2019, 0919. 내일이면은 지난 919, 다들 저에게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거든요. 오늘 그 1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정말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어요.
장관님 지난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너무 기대감이 막 차올랐거든요. TV 보는 게 재밌고 뉴스 볼 때 신나고 막 뭔가 너무 금방 될 것 같고 막 뭐 올해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근데 사실 또 어떤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와요. 그래서 지금 1년을 딱 지나는 이 시점에 장관님께서 바라보시는 남북 관계 만약에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물 반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반밖에 없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이나 찼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들어와서 하노이 회담에 합의를 못하면서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입니다. 그렇지만은 9.19 1주년 동안의 변화들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아까 얘기했던 뭐 철도 조사라든가 또 산림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고요. 9월 19일 날 합의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상 간의 남북 공동선언이 있고 또 그날 9.19 군사 분야 합의가 있습니다. 군사 분야 합의는 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한의 국방장관들이 별도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의 합의는 뭐 아직까지 미흡한 점들이 적지 않지만은 또 성과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 분야의 핵심은 공중과 해상과 육상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일정한 완충 공간을 만들자 하는 것이었고, 그 완충 공간은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들이 있지만은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육상에서 판문점의 비무장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날 트위터를 날려서 그 다음 날 오후에 판문점에서 정상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이나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기 위해서는 의전이라든가 경호라든가 뭐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잡한 절차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방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에 판문점에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런 경험들도 중요하고 판문점의 비무장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문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의 분단과 냉전의 상징적인 장소인데 9.19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서 비무장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뭐 적으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성과들이 그런 만남이 가능해지게 된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길에서 고성, 철원, 파주 이렇게 세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DMZ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 생태적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하고 싶지만은 이거를 환경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신청하시면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DMZ를 좀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저희 통일부는 갖고 있습니다. DMZ라는 게 동쪽에서 서쪽까지 258km 구간에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뭐 그것만 있습니까? 그 한참 밑에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게 있어서 이 전체 공간이라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공간입니다. 전체 국토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여기에는 환경 생태적으로 대단히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보셨겠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문화재 같은 거. 저 철원 전망대 앞에 가보면은 군사분계선을 걸쳐서 궁예 성터, 태봉국 철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공동 발굴을 옛날부터 하자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신석기 시대의 유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 유적들이 있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의선과 동해선이 또 지나는 공간도 있고 또 판문점을 비롯해서 현대사를 상징하는 공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피,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지피를 철거를 했습니다.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보존 다 철거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상징물을 왜 철거를 하느냐, 이걸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중요한 것들은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회가 되면은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동쪽 끝에 가면은 보존 지피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저는 정말 거기 가보고 이게 말이 필요 없겠다. 여기에 딱 서면은 그냥 평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득도의 경지를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 우리 고성 전망대에서 꼭대기에 있는 그 지피인데 앞으로는 금강산이 보입니다. 금강산 끝자락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동해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동해바다 그 사이에 감호라고 그래서 그 선녀와 나무꾼의 무대죠. 그 감호에 제가 그 금부대장한테 얘기 들었는데 감호의 전복은 늙어 죽는다.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왼쪽으로는 고성 금강이 흐릅니다. 거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DMZ 환경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보존 지피나 이런 부분들은 지형별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화의 길을 시작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많이 가봤는데 정말 이 평화의 순례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평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9.19 공동선언과 9.19 군사분야 합의의 또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9.19 1년을 우리가 평가할 때 부정적인 순간들도 물론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봐야 할 것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저도 고성 전망대 가봤거든요. 진짜 아름다워요. 해외에서 오신 활동가분들 모시고 갔었어요. 근데 가서 바라보면서 어떤 여자 활동가분이 막 우셨어요. 왜 우셨냐면 너무 아름답고 가지 못한다는 게 슬프지만 전쟁 동안 여기서 죽어갔을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전 너무 놀랐었거든요. 저는 신기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려되는 거는요. DMZ를 개발한다 발전한다 이럴 때 인간의 손이 닿으면 망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고 그걸 너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거기 전복이 늙어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그 좀 무서웠어요. 아까 누가 입맛 다시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으면 전복 따러 막 가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DMZ라고 하는 그 공간 상징적이면서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런 기후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공간이 한반도에 가지는 의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럼 개발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 무엇이 정말 필요한 개발일까 고민이 돼요. 이런 고민을 비롯해서 제가 드리는 슬라이드와 함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될 거예요. 이거 끝나고는 저희 질의응답 나눠볼 텐데 뭐랄까 통일부가 무엇을 추진하고 또 현 정부가 무언가를 추진할 때 앞서서 추진하시겠지만 그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한국 사회 시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통일부가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 말씀하신 계획들, 이것들이 국민들이 사실은 좀 그런 박탈감이 있거든요. 정부가 다 알아서 하고, 정부가 하고, 우리는 남북관계에 기여할 게 거의 없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그래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북관계를 마주할 때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것들, 통일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과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지금 마련하시고 진행 중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통일부는 제가 통일부 장관이 돼서 보니까 정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책임은 무한정. 책임 무한정. 왜냐하면은 이제 이 통일부라는 것은 종합부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다른 이제 관련된 부처들이랑 뭐 문화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또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농림부라든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가 이게 업무를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의 협상도 잘해야 되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국내적인 합의를 또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통일국민협약이라고 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것은 우리 사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좀 최소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 대화를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진보적인 분들과 보수적인 분들이 같이 이게 대화를 나누는데 참 좋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좀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차이도 적지 않지만은 또 공통점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대화하는 문화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또 상대방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사람이 사는 세상에 갈등이라는 게 없는 상태는 없겠죠. 늘 갈등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만은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 그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라면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비용을 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주 국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일종의 공론화
시도들을 많이 해보는데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꾸준하게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이루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동참을 호소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통일부랑 진행을 해봤었어요. 첫 번째 진행했던 게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팀 구성. 그때 청년 세대와 기성 어른 세대 사이의 갈등이 되게 두드러졌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는가? 이거 정말 괜찮은 게 맞는가? 근데 처음에는 약간 되게 이견이 셀 것 같았는데요. 대화로 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 주신 어떤 시도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겠고, 희망하건대 남북 관계에서 시민들이 정말 참여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견도 수용되고 조율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전 질문 기반으로 준비했던 6가지 슬라이드 질문을 마쳤어요. 응답해 주시느라고 긴 시간 쓰셨는데 한번 박수, 들어주신 모두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슬라이드마다 퀴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조금 있다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2가지 질문, 사전 질문 주셨던 160개 중에서 추린 2가지 질문을 장관님께 여쭙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 듣고 나서 이제는 현장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전에 보내주셨던 질문들 중에 이거 너무 흥미로웠어요. 북미 협상에서 남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 해주신 분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북미 협상에서 남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관님,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자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운전자라기보다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왔잖아요. 그죠? 어디 자기가 모르는 데를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거기에 대해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해서 안 가잖아요. 운전 내가 했지만은 사실은 내비게이션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전자는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 주로 누가 운전을 하느냐 하는 논쟁인 것이고, 지금은 이 내비게이터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우리가 당사자이고, 또 과거에 여러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목적지와 그 목적지로 가는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북한과 미국 사이의 차이가 적지 않죠. 그렇지만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해법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화를 통해 갖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도 나름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자기보다는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2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전처럼 어떤 금강산 관광도 곧 재개가 되고 개성공단도 다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으나 지금 대북 제재의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교류라는 게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떤 게 가능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을 주셨거든요. 대북 제재 하에서 남북 교류의 방향은? 예, 뭐 제재라는 것은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고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이고 제재가 면제되는 분야들도 존재를 합니다. 뭐 인적 교류라든가 인도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 보면은 뭐 그런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재 상황에서도 가능한 분야들이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사회문화 교류라든가 또 인도적인 뭐 분야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제하는 그런 과정을 얼마만큼 좀 빠르게 그리고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태풍 때문에 북한의 식량이 수확량의 3분의 1 이상을 손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급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궁금증이 되게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많은 160개의 질문 중에 딱 2개만 이렇게 여쭤보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지금부터는 오랫동안 들으셨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시간입니다. 일단 우리 진짜 듣느라 애쓰셨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느라 애쓰셨다.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나는 장관님을 만나면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다.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고요. 장관님께서 질문, 이분한테 이 질문을 받아야 될 것만 같다. 눈빛으로부터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을 이렇게 지목해 주셔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마이크 준비되어 있죠? 네, 마이크가 여기랑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저희 동료들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해 주시면 그분께 갈게요. 첫 번째 나왔습니다. 요 앞에 계신 까만 옷 입으신 선생님. 네, 지금 제가 질문 손 들어주세요 하기도 전에 벌써 손을 드셔서 당첨되셨어요?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와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20대 자원 이슬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까 통일부가 돈도 없고 힘도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통일부를 굉장히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금 평화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한반도의 역사상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은 주로 한반도가 전시 상황일 때 굉장히 많은 이득을 많이 봐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평화 경제로 전환을 하게 될 때 과연 이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그 논거와 근거들이 궁금하고 더불어서 또 이런 사례들이 주변 국가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도문이라는 국경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제 거기에 있는 북한을 바라보는 그 국경선이 일종의 관광 상품이 되어 있었는데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경제적, 군사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 차원에서도 전쟁이 훨씬 더 이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통일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한 대한민국과 또 북한이 가지고 가야 할 어떤 의식적 차원의 변화도 무엇이 있을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예, 뭐 질문 안에 여러 질문들이 지금 돼 있는데요. 일단 뭐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외교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지구상에서 보면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은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 질서에서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저 북유럽의 뭐 핀란드라든가 뭐 북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또는 뭐 스위스 같이
뭐 그런 국가들도 있고 여러 국가들을 보면은 작지만 지역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느낌 많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인데 중국의 꽤 높은 분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느냐? 그랬더만 누구라고 바뀌기는 좀 그런데 그분이 정말 명답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한테 이득이 되면은 찬성이고 우리한테 이득이 안 되면은 반대다. 그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독일이 통일이 될 때 사실은 통일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독일 소독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게 통일이 됐을 때 결코 지역 질서 당신들도 좋다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국제적 합의가 가능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뭐 교량 국가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었고 그 해양과 대륙 세력이 부딪힐 때 늘 한반도는 전쟁터로 임진왜란이라든가 뭐 그 전에 힘과 힘이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해양과 대륙이 경제적 교량, 평화적 교량, 외교적 교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외교력이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주셨던 우리 이슬님께 또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장관님, 이렇게 지목하신 분 뭔지 왠지 질문을 들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신 분들께 장관님께서 이 책을 선물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 장관님 여기서 하나 고르셔가지고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저희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저희 첫 번째 우리 전이슬님께는 무대에서 이렇게 서명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상 두 번째 분부터는 책을 먼저 드리고 이따가 따로 만나셔서 서명 받으실 수 있도록 해볼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저도 되게 받고 싶어요. 엄청 두꺼운 책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손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자, 장관님 이제 뽑아주셔야 됩니다. 할게요. 지금 나름의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네, 성공. 네. 요 앞에 계신 이잉님 명찰 달고 계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잉입니다. 네. 저는 질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4가지 정도를 저는 질문을 조금 뽑았는데 열린 대화니까 제가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세 들어야 개만 되니까 한 개만 이번에는 개만요? 네, 그러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 건데요. 네. 대화는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도 북한과의 평화 관계를 구축하는데 100년 대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20년 내에 적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왜냐면은 여기 자고 있는 아이가 제 아이인데 저는 제 아이가 군대 안 가는 한국을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20년 내에 그게 가능할 수는 없는 건지. 네. 이게 제일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 100년이 되는 해, 광복 100년이 언제죠? 이거 맞추면 책 주시나요? 아, 아니라고 너무 하시네요. 쉬워요.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이 된 거니까 100년은 2045년이잖아요. 2045년이면은 이제 26년 남았습니다. 그 2045년 광복 100년이 되는 해까지는 완 코리아가 되자라고 경축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26년도 20년 안에 포함될 수가 앞에 있자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평화와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평화는 통일은 절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다른 국가가 선물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우리가 노력했을 때 뭐 혼자가 되겠어요? 다 같이 생각을 모아서 다 같이 나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시간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노력해 보죠. 감사합니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책 선물 주실 시간인데요. 윙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시고요. 서명은 이따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명해서 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희 그러면 다음 질문 벌써 손 드신 분이 막 있어요. 근데 제가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필하실 방법을 깨알같이 좀 생각을 하셨다가 네,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은 2권 이제 남아 있어서 현장 질의 2개 정도 더 받으면 저희 시간이 거의 아니에요. 질문 더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질문을 한 5분 요거 포함 총 3분 더 받아볼게요. 지금 손이 너무 많아요, 장관님. 선택해 주시지요. 아니 어떻게? 저 뒤에 분. 저 뒤에 분 주황색 옷 입으신 선생님.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기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슬기라고 하고요. 좀 이야기가 좀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저에게는 좀 사소하지 않은 문제여서 질문이자 좀 바람을 전달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파주 고성 철원의 이제 DMZ 개방 얘기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통일교육을 지금 하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사업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가게 되면 이제 사실 뭐 성인이라던가 통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가서 느끼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뭐 여기가 전쟁의 흔적이 이렇게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딱히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갔을 때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북한에 대한 이야기,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습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처음에 땅굴을 가보고 되게 놀랐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안보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DMZ에 데려가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장 자체가 평화와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 현장에서 어떻게 평화 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거기가 좀 국방부와 관련된 거라고 해서 이제 뭐 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질문을 부탁드려도 조금만 될까요? 줄일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해설사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한 통일 교육이 조금 이루어질 수는 없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좀 바라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시켜줘서 예. 통일부에서 좀 지금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통일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시도 교육감들하고 뭐 일종의 협약 같은 것도 앞으로 맺어 나갈 생각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일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방금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체험 교육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어린 학생들부터 좀 현장에 가서 좀 느끼고 가능하면은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평화의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DMZ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 같은 거를 이런 그 체험 교육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육의 내용도 조금 바뀌어야겠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갈등 해결 경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싸웠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그 교육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통일미래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저 연천에. 그래서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이제 여러 형태의 체험형 통일교육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도 좀 심하고 그런데 통일교육원에서는 교사 교육을 좀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식과 또 역사 또 뭐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지 현장에서 그런 것을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대학생들이나 또는 이 사회적 대화 이런 거는 교육이 아니고 대화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의견을 좀 발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의견들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그 차이들을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게 좀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이런 게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타이밍에 깨알 홍보를 하자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피스모모는 평화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통일부와 함께 평화교육, 통일교육 또 고민했으면 좋겠고 선생님과도 만날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책 받아가시고요. 저희 시간상 질문이 이제 한 분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시는 동안에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지금 아이템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시선 강탈 아이템 등장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우세요? 춥다는 메시지들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에어컨을 조금만 더 조절을 해주세요. 추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자를 받아보고 이 질문을 받은 후에는 슬라이드에 담겨 있는 퀴즈 응답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을 하고요. 행운권 추첨을 한 후에 오늘 행사 자리를 다 같이 마무리하면서 그룹 사진 찍고 제가 장관님께 부탁드렸어요. 미리. 오늘은 조금 시간을 조금만 더 써주시면 좋겠다. 셀카를 원하는 분들과 사진 찍어달라.
이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포토존에서 같이 사진 찍으셔도 좋지 않을까.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자를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마지막 한 분 결정돼. 누구? 저게 뭐지라고 지금 장관님. 인형. 네, 피카츄 인형을 들고 계셨던 분 마이크 가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온 22살 대학생 DHO라고 합니다. 일단 짧게 통일부 차원에서 하나 있고요. 장관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은 질문 2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장관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은 질문 첫 번째는 한 단체에서 DMZ 내에 제5 UN 사무국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제5 UN 사무국 유치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장관님 의견은 이제 통일 방향성에 대해서 장관님은 이제 용광로 정책, 흡수 정책 쪽이신지 아니면 샐러드볼, 공존 정책이신지 공존 쪽을 지지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통일부 차원에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이 모모팀에도 이제 질문 드렸는데 결의말 큰 사전이라는 그 사전 있고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남북 간의 언어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통일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활동을 또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또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질문 안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1번, 당연히 이거 DMZ 안에 유엔 기구가 들어오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평화적인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 공존을 통해서 통일로 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셋째는 결의말 큰 사전 사업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분단의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언어의 이질화가 굉장히 커요. 제가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제 상국의 공단을 견학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있는 분이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서 제가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북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외래어를 엄청 많이 써요. 지금 우리 저 탈북민 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갔더니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교육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외래어 교육이랍니다. 그게 굉장히 유효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결의말 큰 사전이 이런 언어의 이질적인 그 현실을 좀 잘 인정을 하고 그 사전에 다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남쪽 사람이든 북쪽 사람이든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지금 한 75%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더 속도를 내서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셔서 책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화면에 지금 띄워져 있는 댓글들이 꽤 많아요. 보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보면서 좋은 말씀들 너무 많다라고 느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일단 현장 소통하는 모습들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도란도란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동포와 같이 평화 통일해서 사이좋게 못 살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 통일부가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나요?
통일이라는 말이 가진 폭력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름 바꾸시고 싶은 생각 없으신지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오늘 답변하시면 큰일 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든 20년 안에 통일이 될까요?라는 질문에 언제든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참 좋다. 같이 노력해보고 싶고 언어 이질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는요 제가 진행을 좀 할게요. 뭘 할 거냐면요, 아까 슬라이드에 퀴즈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빠른 속도로 슬라이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퀴즈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신 분들은 나오셔서 책을 받아 가시고 요번에 그 서명해 주시는 동안 다음 퀴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 안에 숨어 있는 퀴즈 숫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조시원님, 네, 정답은 마이크가 혹시 있을까요? 네, 없나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2019년 9월 18일 뭐죠?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오늘 행사하는 날 맞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가 개최되는 날. 큰 박수 주시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 숫자와 관련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오랫동안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오신 20년 후에 군대를 안 가게 될지 가게 될지 모르는 이 아이. 우리 정답은요?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 합의서 쓴 날, 비핵화 선언한 날 맞아요? 네, 우리 정답 맞춰준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고 앞으로 모셔서 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같이 볼게요. 이번 세 번째 슬라이드와 관련해서 이 숫자와 관련된 정답을 아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이 드셨습니다. 아까 통일에 대한 문제 제기해 주셨던 해달님이신데요. 정답은요? 맞았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한 날입니다. 박수 보내드리고 앞으로 나오셔서 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네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자, 정답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여기 남색 옷 입으신 선생님 죄송해요. 네, 선생님 성함이? 윤찬혁 선생님. 정답은 뭐죠? 정답입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숫자, 이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제가 갈등이 되네요. 딱 두 분이 들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자, 두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마주보고 계시네요.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진 분 중에 누가 해야 돼요? 두 분이 이기신 분, 진 분 중에 진 분에게 양보하시겠습니까? 양보해 주신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고요. 와, 자, 우리 선생님 아까 아이템 처음으로 장착하셨다가 그쵸, 안 되셨죠?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제 슬라이드 퀴즈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좀 어려우실걸요? 어렵지 않아라고 손을 드신 유일한 한 분. 네, 미사일에서 키워드 바꾸신 분이신데요. 자, 정답 뭔가요? 어떡해. 그 날짜에 우리가 하긴 했는데 정답이 그게 아니네요. 너무 슬프다. 피스모모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저희가 맞아요. 4.27 관련한 행사를 하긴 했는데 요 날짜에 조금 더 조금 다른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정답으로 해드리고 싶네요. 해드리면 안 되나? 자, 해드려요? 자, 지금 정답 손 대신 분 계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통일시민 비전회의라는 것이 수립된 날입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셔볼게요.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6개의 슬라이드 퀴즈를 마쳤고요. 선물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실망하시기에는 일러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순서. 번호표 안 잃어버리셨죠? 네, 제가 뽑아드리지 못한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우신 분들은 히터 틀었다고 합니다. 네, 자, 에어컨을 튼 게 아니었나 봐요. 자연바람이었나 봐요. 저는 지금 카드를 열심히 섞고 있습니다. 이 바구니 안에 들어오실 때 받으신 숫자들이 담겨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김현철 장관님께서 숫자를 뽑으실 텐데 앞에 남아있는 책들이 5권, 그리고 뒤에 있는 책들 앞으로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저희 모모 활동가님들 뒤에 책이 좀 있거든요. 장관님 지금부터 7개 뽑아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천천히. 예. 28번. 28번 계세요? 뽑히셨어요? 28번. 선생님, 아까 책 받으신 분 아닌가요? 그죠? 와, 어떡해요? 드려요. 안 된대요. 이 당첨되셨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다음 번호로 넘어가 볼까요? 단호하게 안 돼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번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50번. 50번 계세요? 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음 번호 준비해 주시겠어요? 번호 뽑아주셨는데 다음 번호는 23번입니다. 23번 계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장관님 쓰시면서 하나 또 뽑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번 번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번에 10자리예요. 10자리. 실망하시고 계시는데 19번. 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 분 받아가시고 번호. 네, 다음 번호 뽑았습니다. 이번에 20대예요. 20. 어떻게? 제가 요거하고 한 번 더 섞을게요. 다음 번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26번. 26번 나와주세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 장관님이 서명하면서 뽑으시니까 너무 위에 있는 것만 자꾸 뽑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두루두루 섞었고요. 네, 밑에서 뽑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볼게요. 나왔습니다. 2번 번호는요. 34번. 34번. 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번호 모셔볼게요. 여기가 먼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진행해 주시고 40번대. 되게 신기해요. 지금 10번, 20번, 30번, 40번 뽑고 계시거든요. 40번대 나왔습니다. 40번 드신 분들 긴장하시고 48번입니다. 48번 어디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한 번 더. 다시 한번 4로 시작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네, 불러드릴게요. 지금 번호는 42번입니다. 42번. 우리 조국 광장 말씀하셨던 선생님 뽑히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네. 이제 마지막 책이네요. 마지막 행운권입니다. 자, 열어볼게요. 헷갈렸어요. 이 마지막 숫자는요. 6으로 시작합니다. 6으로 시작해요. 지금 기대감에 찬 표정과 실망하시는 표정이 교차되고 있는데요. 60번대에 있습니다. 한번 발표 드려보도록 할게요. 61번. 안 계신 건가요?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다른 분을 드리시겠다고요? 그렇게 행운권 양도 괜찮습니까? 다들 너그럽게 양도가 괜찮다. 그러면 61번 옆에 앉으신 분이 그 행운을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행운권 양도 받으신 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책을 받으신 선생님께서 먼 길을 돌아 여기 오고 계시고요. 저희 지금 준비한 행운권 7분 딱 밖에 못 드렸어요. 못 받으셔서 아쉬우시겠지만 또 언젠가 만나서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번에는 꼭 뽑히시기를 희망하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못 모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앞에 계신 우리 조혜온 선생님께 죄송해요. 눈이 딱 마주쳤었는데 저희 준비했던 이야기들과 질문들, 뭐 160개의 질문들에 다 응답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드린 질문들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날 때 힘이 있는 것, 또 대화를 나눌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하는 장관님의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이게 또 질문을 받다 보면은 저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평화에 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를린에 가면은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빌리 브란트라는 분인데 소독의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분입니다. 그 베를린에 가면은 빌리 브란트 기념관이 있어요. 그 빌리 브란트 기념관에 크게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Peace is not everything.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But without peace.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everything is nothing.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평화가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그만큼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장관님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장관님 계획하시는 것들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남북관계가 정말 평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이 변화가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순간이 속히 왔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단체 사진 찍을 거거든요. 제 멘트가 끝나고 마칩니다 라고 하면요, 요 앞으로 다 나오셔서 여기서 같이 한번 단체 사진 장관님이랑 찍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오실 때 평까지도 받으셨거든요. 기억하시죠? 단체 사진 찍으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평까지 작성하셔서 테이블 위에 두고 가주시면 저희가 다음 행사 준비할 때 주신 의견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폴라로이드 사진 필름이 조금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못 찍으신 분들 포토존에서 사진 찍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석부에 체크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참석하신 분들께 책은 못 드렸지만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꼭 기록을 하고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9.19 남북공동 선언 마치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면서 1년을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토크 콘서트 자리를 가져봤는데요.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은 춥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평창올림픽 추울 때 가장 뜨거운 변화가 시작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겨울이 또다시 무언가 정말 따뜻한 변화의 계절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담아봅니다. 저희 지금 토크 콘서트와 토크 살롱 이 프로그램은 이제 하반기에도 2번 정도 더 있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번에도 또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장관님이 자주 보자고 하셨는데 오실 거예요? 오신대요? 이거 어떡하지? 오신대요. 다 녹음됐죠?
네, 오늘 자리 마치면서요.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숨은 곳에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오늘 여기 앉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소개드려도 괜찮으세요? 네, 소개드리고 싶어요. 한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전동명 사무관님, 통일부. 박수 보내주시고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김영지 주무관님 어디 계시죠? 오, 뭔가 어디 가셨나 봐요. 그분 어디 계시든 그 존재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김아림 주무관님 저 뒤에 계시는데요. 박수 한번 뜨겁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스모모의 한이, 네, 우리 정철, 네, 그리고 우리 미카, 이시아라 미카 일본 친구, 일본 인턴 분이시고요. 영란과 현주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뒤에 계신 음료 준비해 주셨던 선생님들 계시죠? 여기 온스드롬 스태프들이신데요. 태풍 링링 때문에 폐허가 된 곳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했던 모두에게 이 시간이 의미 있게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큰 박수 보내면서 마치겠고요.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찍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단체 사진 찍을게요.